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화제 인터뷰를 복습하는 시간,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인터뷰인데요. 이때가 이제 전날이 월요일에 국민의힘 당직 개편이 있었고, 또 전날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한 그 다음날 인터뷰예요.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대통령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은 보궐선거 끝난 다음 날 하셨더라고요. 예, 바로 다음 날. 예. 무슨 의미였습니까? 저는 뭐 이번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서울 시민들 민심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국정 실패 이거를 심판하신 거고, 그게 수도권 서울에서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선택지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대로 그냥 가서 총선 망하든지, 그래 식물 정권 되든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한 편 해보든지. 네. 두 가지 같은데, 대통령의 책임이고 대통령이 반성해야 될 선거인데 이대로는 망하는데, 근데 대통령은 안 변하실 것 같아요. 안 변하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안 변하시면 없다.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면 여당이 변해야죠. 저는 국민의힘이 뭐라 그럴까요? 홀로 설 결심을 해야 된다. 홀로서기. 헤어질 결심까지는 아니라도 홀로 설 결심을 이제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까지 대통령한테 꽉 눌려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홀로 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보죠. 네. 지금 공천 받으면 뭐합니까? 질 건데 서울, 인천, 경기에서 예. 지금 상태로 예. 공천 받으면 그 오맹불망 전부 다 공천에만 목을 매는데, 그죠? 공천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 상태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다 정도의 없다가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패배가 나올 것 이번에 같아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론조사 숫자는 그거는 뭐 그냥 가상의 숫자였고, 예. 이번에 진짜로 국민들이 표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17.15% 1.5% 졌다는 거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대부분 질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대부분 진다는 그럼 얘기입니까? 공천 받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통령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는 당이 대통령이 안 변하면 당이라도 변해야죠. 아니 보통 정상적인 정당 같으면 그날 밤에 바로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난상 토론해서 당이 갈 길을 찾아야죠. 근데 그 다음날 12, 13, 14일 사흘 동안 조용했잖아요. 그 사이 뭐가 나왔습니까? 대통령의 교시가 내려온 거예요.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하라. 네. 저는 그 말 듣고 대통령은 책임질 생각도 없고 사과할 생각도 없고 반성할 생각도 없고 이거는 변할 생각이 없구나. 왜 차분하게 변화라고 했는데? 차분하고 지혜롭게라는 게 보통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나 안 어울리는 말 아니에요? 차분하고 지혜롭지 않잖아요. 거칠고 늘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이런 대통령이었는데 갑자기 차분하고 지혜롭게 추진하라, 변화를 추진하라 이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대통령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그동안도 책임 한 번도 안 졌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숨고 책임 안 지고 이러는구나. 그리고 김기현 체제가 유지가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도 비판하고 있거든요. 오늘 며칠째 계속 비판하고 세게 있어요. 나왔더라고요, 그럼요. 없다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변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제까지는 왜 안 변했어요? 저 대통령실하고도 건강한 소통하겠다 이런 이야기 어제 했고. 지난 7개월 동안 대통령 말만 듣고 하수인 같이 대통령이 잘못해도 한마디 못하고 인사 정책 한마디도 못하다가 앞으로 변하겠다. 이제까지 안 변했는 걸 앞으로 변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봐라. 그럼요. 국민 눈높이에서 봐라. 그리고요, 김기현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물러나는 게 맞죠. 본인을 위해서도요? 그럼요. 사즉생이라는 게 저는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정치 인생을 위해서도 지금 내려와야 된다. 김기현 대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힘든다고 봅니다. 힘들다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 지금 앞에 말씀하신 그런 국민들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잖아요.
그동안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 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100% 대통령이 장악하고 지배하는 당이고 앞으로 공천도 전부 다 대통령이 그냥 공천권을 100% 행사할 거니까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들이고 그 네. 사람들이 안 보이질 보이는 않아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이 네. 홀로설 결심을 하라는 거죠. 자, 그 홀로설 결심의 어떤 상징처럼 김기현 대표가 내세운 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임명직 당직자 8명을 바꿨습니다. 예. 이만희 사무총장, 유이동 정책위 의장, 함경우 조직부총장,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 김리지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 박정하 대변인 이런 분들 수도권을 절반으로 채웠다. 특히 유이동 정책위 의장의 경우는 유승민계 의원이고 김리지 최고위원도 유승민 캠프에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통합형 인선을 했다 이거거든요. 유승민 계라는 계보는 없고요. 유동훈하고 김혜재 의원은 오랫동안 정치 같이 해오던 분들이고 참 좋은 분들이에요. 예. 개혁적 마인드가 있고요. 유동 의원이나 김혜재 의원이 당의 변화를 위해서 개혁적인 목소리, 쇄신의 목소리를 정말 소신껏 내주길 저는 바랍니다. 예. 두 분한테 그렇게 말씀도 드렸어요. 예. 가거든. 정말 쇄신의 목소리를 내라. 근데 중과 부적이에요. 지금 모든 그 정책위 의장이나 저 지명직 최고위원은 그 안에서 뭐 목소리를 내겠지만 그걸 무슨 당의 어떤 결정을 의사결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전부 다 선출직들이거든요. 대표와 최고위원들. 아, 그렇습니까?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안 바뀌면 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네. 이 당이 진짜 변화된 모습으로 가겠느냐. 구조가 특히 이번에 그래요? 사무총장하고 부총장을 보셔야 돼요. 사무총장이 이만희 사무총장 선거 때는 네. 사무총장하고 부총장 그쪽에서 뭐 용산의 오다를 받든 대표의 오다를 받든 그쪽이 다 공천 실무 작업을 다 맞아요.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네. 거기에 제 그 개인분들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100% 그대로 할 사람들 아닙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이어가 보죠. 참 또 연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아니 이분이 연일 뉴스의 중심에 서서 제가 질문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네. 대통령을 향해서 여당의 집단 무건 수행 저주를 풀어야 한다 하면서 눈물도 보였는데 잠깐 보고 올까요? 그 네. 장면 예 보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라는 것은 공산 전체주의와 같은 허수아비와 싸우면서 이런 문제들을 내버려두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입니다. 뭐 그럼 최상병 이야기하면서는 팔뚝으로 막 눈물 흘리는 막 그런 네. 장면도 있고 많이 울었어요. 네.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윤석 대표가 주문한 게 결국 첫째 대통령의 변화, 두 번째 당의 변화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 뭐 둘 다 제가 이야기해왔던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정말 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치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당원들한테 네. 우리가 계속 집권하고 계속 국가 운영의 어떤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중수청이 중요하다. 예? 중도청, 수도권, 청년청. 그 중수청의 마음을 중도 무당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수도 없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기회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저는 뭐 오래전부터 그러셨죠. 주장을 해왔죠. 예. 근데 이준석 대표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그동안 다 그 대통령께서 해왔던 1년 뭐 7개월입니까? 그동안 해왔던 이런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당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홀로설 결심을 하라 이랬는데 아니 공천 받으면 뭐합니까? 다 지는데.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전에 안철수 의원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의 아이고. 기자회견 요지는 이준석 전 대표 제명운동 예,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원래 사이가 안 좋긴 했습니다만 이번 설전은 좀 더 치열합니다. 어떻게 당의 중진으로서 보고 계세요? 둘 다 이제 좀 제발 그만 싸우라. 아니 진짜 뭐 그 싸움의 발단이 어떻든 경위가 어떻든 누가 더 잘못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예, 예. 이 초상집에서 상조들끼리 싸우면 어떡합니까? 둘 다 손해죠. 둘 다 손해. 저는 둘 다 손해라고 봅니다. 아. 왜 싸웁니까 지금 선거진 지 며칠 됐다고.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러셨어요. 유승민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초쯤에 중도신당 창당할 것 같다 이런 예언하셨어요.
맞습니까 이 예언? 아니요,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 박지원 대표님도 가끔씩 틀릴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뭐 누구나 뭐 박지원 대표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전 국정원장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네. 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예측들 하시는데 12월까지 저는 당의 변화 쇄신을 위해서 예. 제 역할 목소리를 다 낼 거고요. 아, 예, 그리고 12월쯤 이게 저는 뭐 이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그거는 뭐 최후의 수단이고요. 네. 제가 이 당에 대해서 애정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보니까 뭐 국민의힘을 민주당보다 더 미워한다고 예? 민주당이 차라리 낫다고 그러시던데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에 들어온 지 몇 달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예. 저는 이 당이 극우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극우화. 국민의힘은 절대 극우 정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 그렇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 당에 대한 뭐라고 애정, 정말 사랑, 애착 이런 게 누구보다 큰 사람입니다. 자, 국민의힘을 너무 사랑한다. 예. 이 당이 극우화되는 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총선 패망의 길로 가는 거 나 원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줄기차게 그 목소리 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 예. 바뀌라고 요구할 것이다. 예. 하지만 12월까지 기다려도 안 될 때는 그럼 선택지는 늘 다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거죠. 예. 저는 뭐 우리 정치의 변화, 혁신, 정말 진짜 나라 국민 잘 되도록 하는 정치를 왜 못하고 있느냐. 그 점에 늘 예.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발전을 위해서라면 예. 뭐 제 한 몸 던지는 거 저는 뭐 늘 기꺼이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를 예. 어떤 데드라인, 마감 시한으로 보고 촉구하겠다. 이런 12월이 가면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10월 17일 화요일에 방송된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유 전 의원 인터뷰가 이때 이후로 엄청 회자가 됐잖아요. 12월까지 기다려보겠다 이 말 때문에 이게 유 전 의원 떠날 것인가 뭐 신당 창당 이런 얘기까지 언급되고 있고요. 이 외에 이날 인터뷰 시점이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다음 날, 눈물의 기자회견 다음 날 그리고 국민의힘 당직 개편 다음 날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 싸움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들 하라고 이제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신당 창당 얘기 부분 저희가 뒤에서 하려고 하고요. 우선 짚어볼 거는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봤을 때 안 바뀔 것 같다. 그리고 이때까지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메시지가 차분하고 조용한 변화를 당부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좀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반성 얘기도 나왔고 민주당 탓하지 말라는 얘기를 당에도 해서 대통령 메시지 바뀐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실제로 대통령 메시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메시지는 이제 표면적인 거니까 바뀐 거죠. 메시지는 바뀐 바뀌었는데 거, 이제 예. 진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실제 행동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쵸.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변화될 것이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바꾸셔야만 하니 바꾸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하니까 바뀔 거다. 네, 네네.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여권 관계자들이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민생 행보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게 좋겠냐, 그리고 대통령이 누구 만나면 좋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아이디어도 취합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뭐 메시지도 바뀌었고 분명히 이제 변화를 하려고 노력은 할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론에 이제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게 느껴지네요. 네, 그게 뭐 퍼포먼스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행보를 당분간에는 할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잖아요. 근데 선거 직후 그리고 이제 며칠 요 어간 사이에는 딱히 메시지 변화가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이제 비판도 좀 많았고 이거 바뀌는 거 맞냐 보수지 중심으로도 비판이 많았는데 지난 수요일 이후에 좀 메시지 변화가 계속 연일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친윤 쪽 인사한테 물어봤어요. 네. 왜 처음에는 메시지가 이거였잖아요. 차분하게 그 대응을 해라 이렇게 당에 주문을 한 거잖아요. 네, 차분하고 조용한 대응. 뭐, 네, 예. 그게 결국에는 용산의 변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힘 혹은 여당의 이제 변화를 촉구를 한 거라서 네. 당시에는 이제 여당 관계자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이제 당의 변화를 촉구한 거다 이렇게 메시지가 읽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용산은 포함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뭐 반성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뭐 민심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계속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친윤그룹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계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이 당 어찌됐든 간에 선거라는 거는 당이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일정이잖아요. 네. 이제 당의 변화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도체제가 변화가 있었잖아요. 임명직 당직자 교체하고 이런 네. 과정들이 있었죠. 김기현 대표 체제 2기가 들어섰는데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의 변화를 촉구를 한 것이다. 이제 단계적으로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고 그래서 변화의 흐름 자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당의 변화. 이걸 먼저 얘기를 제안을 네. 한 거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내지는 뭐 용산 참모들의 변화. 그리고 여당과의 그 소통 방식의 네. 변화. 그다음에 이제 아마 다음 단계가 그 사람들과의 소통, 그러니까 국민들과의 소통 이런 단계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 좋겠느냐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례화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하고 정례화하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지금 국민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타운홀 미팅 이런 것들도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요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여당과 소통하고 그다음 단계는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야당과의 소통 그쵸. 문제는 좀 있을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는 실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재명 대표 아니라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겠다 이러기도 어렵고 그럴 경우에 그쵸.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고 작업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여당 그다음에 국민들 이런 과정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 대표를 만날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발언들이나 네네. 아니면 뭐 그리고 만나지 않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엔 피의자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은 피의자이기도 하고 피고인이기도 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변화가 없고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영장이 기각됐으니 혐의가 많이 없는 걸로 드러난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는 상태인데 어쨌든 여권 입장에서는 상황 변경은 없다라고 볼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메시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평가를 뭐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분명히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이제 대통령 메시지 자체가 뭐 민주당과 협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직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국회 협조, 뭐 민생 법안에 대해서 뭐 국회 협조를 구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주제는 민생으로 잡긴 했는데 지금 좀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인데 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뭐 민생이라고 한마디 좀 거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변했다라고 하면은 말보다는 행동이어야 되는데 네. 이제 사실 민주당 탓할 거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뭐 국회에서 관계 같은 걸 보면 바뀐 게 아직까지는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국감 중에도 이제 그 뭐 재정, 뭐 건강보험공단 재정 같은 거 가지고 뭐 문재인 케어 네. 때문에 뭐 문제를 뭐 돌린다거나 결국 이 전 정권 탓을 하는 네, 네. 뭐 그런 여론 공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결국 이제 당정이 같이 가는데 국민의힘이 그대로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말뿐이었던 수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정쟁 안 하겠다 하면서 그런 현수막 떼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좀 하고 네네. 있다고는 하는데 뭐 지금까지는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 영수회담 아까 네. 얘기했는데 이제 가능성도 뭐 현재로서 높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대통령실도 이런 질문했더니 뭐 지금 뭐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영수회담을 하면 좋지만 네. 뭐 안 해도 크게 나쁠 건 없다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물론 하면 이제 그 제1야당 대표로서 네. 대선에서 졌지만 이제 둘이 같이 사진 찍히는 것만 해도 네. 이득인데 이제 뭐 안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8번 정도 요청을 했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통 이미지를 씌우는 거다 보니까 네. 안 한 건 저쪽이다. 나는 소통 많이 요청했다.
그런 국면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또 언급을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있지만 근데 또 이거를 그렇게 자주 이야기한다고 해서 오히려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국면에서는 또 다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현수막을 이제 바꾼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비판 현수막을 떼고 이제 국민 뜻대로 하겠다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그리고 이제 당도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고위 당정 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하기로 하고, 또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민생 정책을 챙기겠다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뭔가를 다 했다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잖아요. 네. 그럼 좀 더 좀 수평적인 관계가 될까요? 이게 아까 그 메시지가 바뀐 것과 실제 변화가 있을 거냐, 그거랑 또 비슷한 건데, 일단 당하고 정부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겠다라고 선언은 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여당에서도 그날 이제 회의했을 때 당 사역하고 만났을 때도 여당이 먼저 정책의 좀 중심에 서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건 분명한 건데, 이제 실제 그럴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이제 여권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관계자가 예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회사 그룹의 회장님이 있어요. 이 회장님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너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너 리스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직원들의 그런 의견을 잘 소통해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하고 주일에 이제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 수평적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보여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체제, 그리고 이제 회장에 굳이 비유하자라고 하면 공천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회장이라면 이제 뭐 급여를 주거나 아니면 인사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인사권이라는 게 사실 이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의원들한테는 공천권이니까 이 공천권이 윤 대통령에게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뭐 완전히 수평적인 관계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지금 그 김기현 대표 체제 2기에 들어섰지만 그 친윤 그룹의 힘은 여전히 그대로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연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 얘기하신 대로 공천권이 있어야지 정말 확실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당직 개편하면서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이 이제 임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 유승민 전 의원도 사무총장이 결국 내년 총선 좌우할 텐데 결국 친윤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좀 친윤 체제 유지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이만희 사무총장을 이제 왜 임명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얘기들도 많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물어보고 하는데 뭐 확정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 평가들은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제 지목한 인물로 좀 보인다라는 해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찰이거든요. 두 사람 다 경찰이고, 왜냐면 이제 왜 처음에 의아했느냐면은 유이동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비윤계, 친유승민계로 분류된 인물이니까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어떻게 바뀔 거냐를 보여주는 인물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중용된 이유가 수도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무총장은 또 TK 지역, 그러니까 대구 지역 출신 의원을 시켰잖아요. 이만희 총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시킨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요거는 이철규 총장의 일종의 후임, 연속선 상에 있는 인물이다. 사실 그래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하는 지점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 이만희 총장 비판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총장을 또 공격을 하기도 하고, 지역 부총장을, 그 지역 관리하는 부총장을요. 이제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큰 틀에서는 어쨌든 친윤 그 그룹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당직 개편 있기 전에 좀 해프닝 같은 게 있었잖아요. 조수진 의원 카톡이 공개된 걸 두고 또 뭐 김병민 의원은 그 일부러 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좀 뒤에 들은 얘기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어요. 뭐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추천한 인물이 뭐 친윤그룹의 누구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친윤그룹 인사들이 좀 반대를 하면서 이제 그 논란이 좀 있었고, 이견이 있었고, 그리고 조수진 의원이 뭐 의도적으로 공개를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을 좀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뭐
좀 뒷얘기고 음. 확인되지는 않는 얘기인데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당직 개편 상황들을 보면은요. 한 가지 좀 명확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뚜렷하게 지침을 사전에 주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래요. 이게 네, 왜냐하면 처음에 상황을 보면은 그 이제 2명의 선출직 최고위원하고 네. 1명의 임명직 당직자, 음. 3명 다 그 수도권이거든요. 네. 이 세 사람이 뭐 이름은 밝히지 않고 세 사람이 김기현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네. 임명직 당직자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 물러나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 그러고 일단 사표를 받고 네. 뭐 그런 이제 퍼포먼스 많잖아요. 이제 정치권에서 일단 사표를 받고 뭐 누구는 반려하고 아니면 뭐 네, 수용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가자. 일단은 사표를 다 받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임명직이 들어가잖아요. 선출직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이게 선출직 대 임명직의 일종의 대결 구도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임명직이 다 물러나는 상황에 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당내 평가는 임명직이 세냐 선출직이 세냐라고 했을 때 네. 임명직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네. 대표적으로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인물은 굉장히 핵심적인 그쵸. 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최고위원들도 있지만 친윤의 최고위원들도 있지만 그들보다 더 강한 게 지금 뭐 박성민 뭐 전 부총장이라던가 네. 이런 사람들이 친윤의 핵심 관계자들이니까 그럼 이 상황은 뭐냐? 그러니까 일부러 물러나 준 거냐, 아니면 뭐 힘싸움에 밀린 거냐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일부러 물러나 준 거에 더 가깝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더 세력이 강한 쪽이니까 이제 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이 좀 엇갈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 거는 결국에 지침이 뚜렷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그 박대출 그 전 정책위 의장 건 같은 것들도 논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인사가 이루어졌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만나잖아요. 지도부를 두 차례 연속으로 만나잖아요. 한 번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만찬 때 만나고 네, 네, 네. 그다음에 당 사역하고 점심도 번개로 한번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엔 좀 정리가 안 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신임을 해주는 과정이었다. 이제 이렇게들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윤 색채는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윤 대통령이 먼저 그런 그 누구 해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정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친윤 그룹이 주류이기 때문에 그 친윤 그룹 형태로 유지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일부 몇몇 인사에 대해서는 그 친윤 관계자들끼리의 일종의 갈등이 있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신임해줬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날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을 두고 이제 그만 싸워라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안철수 의원이 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좀 응석바지 이런 얘기도 하고 좀 거친 말을 했고 이게 평소 성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의외의 모습이고 그리고 뭐 건강 문제를 저쪽에서 제기하니까 마라톤을 뛰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좀 격화가 된 건지 궁금해요. 그래 저도 궁금한데 네. 사실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싸우느냐. 네네. 왜냐하면 이제 당내 비판이 좀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궐선거를 참패를 했습니다. 그럼 보궐선거를 참패를 했으면 이건 수도권의 얘기잖아요. 네. 그럼 수도권의 중진이나 아니면 수도권의 대표성 있는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해결책도 제시하고 어떻게 나아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목소리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도부가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스스로 뭐 쇄신을 하는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를 깎는 그런 상황만 연출이 됐지 네네. 뭐 수도권 의원들이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뭐 상임고문으로 참여를 시켰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의원들도 많이 그 선거운동에 동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나눠져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 됐던 간에 안철수 의원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수도권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면은.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준석 전 대표 제명을 바로 얘기를 하고 제명 운동을 전개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비판이 있어요. 왜 좀 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좀 개인적으로 갈등 있는 이런 문제를 다루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안철수 의원 쪽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는 이제 그대로 좀 전해드리면은 강서구청장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의 필요성을 이제 당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이제 애당심도 또 커졌다 안철수 의원도. 그런데 그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18%로 질 거라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뭐 승리하는데 걸겠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당을 욕보이고 개인이 받을 관심에만 그런 신경을 쓰더라.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화가 났고 특히
이게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또 저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원래 안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공격은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지난 10년간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아, 근데 요 얘기에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당 국민의힘에서의 나의 그 좀 뭐랄까 중요성이나 네. 입지도를 좀 더 올리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입당을 한 경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 국민의힘의 중심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있다. 난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 이미지를 더 살리려고 하는 거, 네, 애당심을 그럴 더 수 있을 강조한 것 거 아닌가 같아요.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이제 그런 네.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완전히 반윤 그런 인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반윤 인사를 때리면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사람이고 뭐 친윤의 주류에 더 가깝고 이런 걸 강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그냥 좀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쭉 만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은 그냥 솔직하게 이제 하는 얘기들은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뭐 논리적이고 좀 정합적인 해석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보다는 그냥 서로 화가 났다. 그러니까 서로 예전부터 너무 악연이 길었고 네.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돼서 너무너무 화가 난 상태로 싸우는 거다. 이게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조금 더 상황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은 들어요. 혹시 이세진 기자는 민주당에서 요 현상과 관련해 뭐 들은 얘기 있으세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도 입지도 이제 확실히 해야 이제 내년에도 공천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비윤 색채를 조금 덜어내고 예전에 이제 입당한 사람으로서 친윤 색채를 좀 더 더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를 때림으로써 좀 더 목소리 얻고 싶어하는 그런 정도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한 신당 창당 부분은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심평 변호사인데요. 심 변호사는 뭐 대선 기간 중에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분인데 인터뷰는 18일 수요일에 이뤄졌습니다.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수도권 위기론, 신당 창당설 이걸 처음으로 언론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 꽤 비판 많이 받으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 그렇죠. 네. 근데 말이죠. 그 수도권 위기론은 당시에서도 그 여론조사나 그 객관적인 예측에서 분명한 실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갤럽의 그 8월 3일장과 여론조사를 봐도 예. 정권 심판론이 그 20대 1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도 더 벌어졌습니다. 그런 걸 봐서 그는 분명한 실체가 있었는데 네. 이런 실체를 그 무시했던 것이 그 대통령실 그 참모들이 무시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정치 고관 요청이라는 뭐 헛개비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 고관 요청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또 그 숫자가 상당한 정도 이른다고 해서 여기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걸 봐서 당시 당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용산 그 대통령실의 그 참모 기능에 그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심각한 결함? 말이죠. 이번 그 보선 참패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실 그 참모들의 정치 고관 요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총선에서도 뭐 무난하게 이긴다. 아무런 그 근거도 없는 그 허황한 그런 말들에 그 현혹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참패가 그런 그 허상 또 그 환상이죠. 그 환상을 깰 수 있는 확실한 그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이 여권에는 얼마나 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축복입니까? 그렇죠. 보선 참패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달라져야 한다. 많이 달라져야 한다. 그렇게 쓰셨어요. 많이 달라져야 되죠. 그렇게 달라지려고 지난 주말에 의원총회 열었습니다. 예. 임명직은 전원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까지 바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김기현 지도부가 재신임 받아서 이제 2기 체제로 출범을 했는데 이 정도 변화면 많이 달라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인적 요소가 많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개편을 하고 그러면은 그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태에 당면하는 이 여권의 그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세요. 예.
저는 김기현 당대표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실과 구분되는 그 뚜렷한 색채로 예. 계획의 색깔을 내고 또 인재 영입을 과감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 체제는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신의 색채를 내면서 뭔가 개혁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김기현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는 과정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예. 이게 원팀이 아닌 독립적인 어떤 당 체제 운영이 가능해요? 이제 김기현 당대표도 이 홍역을 치렀죠. 예.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이렇게 이제 확실한 자기 색깔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 됐을 겁니다. 당 밖에서 대통령 중심의 신당이 탄생할 수 있다. 이른바 YS의 신한국당 모델이죠. 예. 이게 사실은 지난 8월에 신평 변호사도 하셨던 얘기와 이게 뜻이 통하는 것 같아서요. 맥이 닿는 것 같아서요. 예. 언뜻 들어서는 아니 여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신당? 윤석열 신당? 이게 가능한 얘기야 싶은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제로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의도적인 평가절하나 모욕적 비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단한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난관을 돌파하려는 의지력도 대단히 강한 분이죠. 예.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그분이 자신을 둘러싼 포위망을 과감하게 돌파하려는 시도를 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당 창당도 물론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있는데 존재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신당이 따로 또 나온다? 지금은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는데 예.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정계 개편은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방법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예. 신당 창당을 고려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분의 여러 가지 어떤 리더십이나 또 강한 돌파력 그런 걸 생각할 때 가능성은 더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현재 과연 신당 창당을 할 만한 동력이 있느냐? 예. 논자에 따라서는 김한길 사회통합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할 것이다 그러는데 과연 지금 여권이건 야권이건 또는 국민들이건 간에 김한길 위원장이 돼서 그만한 신망을 두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동력이 없다고 보세요. 김한길 위원장이 중심이 된 신당이 꾸려질 만큼의 동력이 김한길 위원장한테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세요. 예,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김한길 위원장하고 대통령이 굉장히 막역한 사이고 지금도 자주 만나서 국정도 상의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던데.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 국민의 의사죠. 신당 창당을 못한 것에 대한 미련 같은 거, 그런 식의 전개 개편이 필요하다는 어떤 생각은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건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그렇죠. 예, 윤 대통령은 취임 초반부터 계속해서 전개 개편의 그런 기회를 물색하신 것은 맞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예. 김종인 당시 선생님이 말씀하신 신당 창당을 해서 그쪽의 후보로 당대표 후보로 나오시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방도는 너무 이상론을 지우신 것이고 만약 그 방안을 따랐다 그러면은 지금의 윤 대통령은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좀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대비는 계속 했다는 그런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 준비를 계속했다?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요? 글쎄요. 그에 관해서도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권 내 일부 전략가들이 이미 모델 연구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정가에 돈다. 이런 보도는 있더라고요. 예. 이른바 윤석열표 신당의 출연 가능성과 함께 또 대두되는 이야기가 이른바 비윤신당, 반윤신당의 출연이에요.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저희 뉴스쇼에 출연해서
12월까지만 기다리겠다. 그때까지 당이 변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은 나도 움직이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 유 전 의원이나 이준석 그 전 당대표 그분들의 그 마음과 영혼은 국힘당을 떠났습니다. 영혼은 떠났어요? 이렇게 그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한 명분 축적으로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국힘당을 비난하는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좀 떳떳지 못한 행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신당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사이즈로 모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혹시 야당에서도 합류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야당에서 누가 그 이준석 전 당대표 뭐 그런 정도의 그 인물에게 자신의 그 장래를 의탁하겠습니까? 네, 10월 18일 수요일에 있었던 신평 변호사 인터뷰입니다. 신 변호사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통령실 참모들 문제가 있다. 보선 참패가 오히려 총선 전에 미리 쓴 약이 됐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심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당에서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근데 이번 주 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신당 창당이잖아요. 앞서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말이 이제 12월까지 기다려보겠다 이건데 이걸 두고 유승민 전 의원 탈당 후 신당 창당 가능성 좀 높게 돼 보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네, 유승민 전 의원 본인이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네.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기류들을 좀 느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주변 세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네. 그 예전에 바른정당을 창당했던 사람들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네. 글쎄요 거의 대부분이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다시 그 작업을 당시에는 그래도 의원들이 꽤 많았거든요. 30명, 40명 그쵸. 이렇게 되는 네네. 숫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러니까 자금적으로도 가능하고 의원들의 숫자도 가능한 이런 상황인데 네. 그리고 또 당시에 국민의힘의 그 주요한 사무처 직원들 이제 소위 기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에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른정당으로 네네. 넘어갔어요. 그래서 당의 정강 정책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굉장히 수월했고 조직 갖추는 것도 수월했고 네. 일단 의원 숫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주변 세력이 거의 다 줄었거든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현직 의원 중에서 이제 네. 측근이라고 하는 게 유이동 정책위 의장인데 네. 지금 정책위 의장을 맡은 그렇죠. 상황에서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연말에 창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물론 뭐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따라갈 가능성이 거의 어렵고 가기가 어렵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의원들이 거의 뭐 몇 명 안 되는 상태예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 실무자들도 또 그때 바른정당을 갔다 오면서 좀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쉽지가 일을 않죠. 구하는 네. 과정에서. 네. 그래서 아마 좀 쉽지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들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요. 근데 다만 아직 조금 빠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다들 또 예측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신당 창당 문제는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좋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파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금태섭 전 그렇죠. 의원이 주도하는 네. 세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양양자 의원도 뭐 어제 그 정책 발표하면서 쭉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의당 내에도 지금 굉장히 내분으로 혼란스러운데 거기에서 세 번째 권력이나 이런 그룹들에서 하는 얘기들은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 그 불러가지고 축사도 부탁하고 네네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 이준석 전 대표랑도 같이 할 수 있고 금태섭 전 의원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네. 물론 이정미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주류에서는 그런 걸 전혀 원하지 않고 네네네.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내분 상황이 있어서 그 세 번째 권력 같은 데에는 주축이 그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인물들로 보면은 다 모은다고 치면은 그림이 나쁘지 않거든요. 숫자도 꽤 되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진짜 뭐 이렇게 어벤져스 모으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겠지만 네. 실제로 모아낼 수 있으면 한 그룹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좀 기대를 갖게 되고 이제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년 총선이 아니어도 큰 그림을 보고 멀리 보고. 근데 사실은 내년 네. 총선을 무조건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 이후로 가면 이제 너무 뭐 흩어지는 상황이 오래되니까 네. 결국 이제 내년 총선인데 그래서 이제 연말 전까지 이 그룹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뭉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 뭐 이준석 전 대표까지 합류하고 이렇게 되면은 꽤 큰 한 그룹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구조적으로 보면은 중도층의 불만은 굉장히 큰 상태잖아요. 네. 여야 거대 정당이 맨날 대결만 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만도 크고
그러나 또 선택지는 마땅히 없어가지고 3정당들에 대한 지지는 더 낮아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3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적인 환경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다만 개별 한 명 한 명 그 만들어 놓은 정당으로는 어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면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가능성이 높지 않고 어렵다고 한 거는 이 각각의 파편들이 색깔도 다 다르고 이제 합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은 어려울 건데 만약에 합쳐지면 그래도 파괴력이 있을 거다 이런 예측들은 다들 하고 있어요. 그림이 괜찮다고 해서 이게 화학적 결합이 될 것이냐 이건 또 좀 그렇죠. 다른 그리고 문제니까. 합쳐 놓으면 일단은 그 선거까지는 잘 치를 수 있을 텐데 또 그 이후에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어서 그냥 짧게만 여쭤보면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도 화제가 됐는데 이걸 두고도 뭐 이준석 전 대표 탈당 명분 쌓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헤어질 결심 서지 않았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의 그냥 예전 입장들 같은 것들을 그냥 쭉 종합을 해보면 탈당을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탈당해서 새로 창당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보수 진영 내에서 특히 이 주류인 국민의힘 내에서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예전보단 조금씩 더 열려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뭐 절대로 안 나갈 가능성이 좀 높았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소속으로 대구를 출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인정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쪽에선 다 노원에 출마를 할 거다. 그런데 만약에 공천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상황이 여러 가지로 열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소속 대구 TK 지역 출마라던가 아니면 또 이런 가능성도 얘기하는 게 지금 위성정당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위성정당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지역구에선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추정하는 수치인데 한 3% 정도를 전국 지지율로 받으면 한 석 정도를 가져올 수 있고 뭐 4, 5% 받으면 뭐 3석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위성정당 문제가 뭐 물론 이제 지난 총선 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여야 모두 얘기는 하는데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풀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조금 뭐 여러 가지 방향들은 일단 좀 열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태인 것 같은데 그 신당 창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들은 얘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비명계가 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명계의 앞으로의 어떤 그 당내 입지에 대해 있어서 그런 변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신당 얘기가 아까 뭐 제3지대에서 더 많은 뭐 양행자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이쪽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가장 뭐 좀 뜨거운 곳은 여당 보수 진영이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에는 최근에 뭐 대통령 주도 신당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희망적으로 좀 얘기하기로는 보수 쪽에서 분열을 먼저 간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부지리로 더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1, 2, 3번 중에 2, 3번이 갈려버리면 이제 뭐 민주당이 조금 더 의석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관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아무리 이재명 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 비명계이든 아니면 뭐 신념 뭐 그런 양당 기득권의 뭐 신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뭐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하겠느냐 일단 거기에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3지대 빅텐트라고 말하는 게 정말 어느 시점에는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을 떠나는 비명계 의원들이 유의미하게 많을 것이냐 이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이재명 대표랑 제일 대립이 심한 그 친이낙연계나 뭐 다른 비명계의 경우에는 뭐 강성지지층 공격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뭐 친낙계 뭐 또 그전에 뭐 이제 친문 친노 이렇게 되는 의원들은 다 당의 주류였고 이제 민주당을 이제 나의 당 우리 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이제 비주류였는데 이제 막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더라고. 뭐 굴러들어온 뭐 그렇게 원조는 우리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친명 비명 세계관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이준석 대표랑 손을 잡을까? 이거는 굉장히 회의적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변수는 역시 공천 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일 텐데 네. 이제 이 대표가 복귀해서 일단 통합을 얘기는 하겠지만 네네. 공천 앞두고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천에서 현역인 비명계 의원이 대거 좀 불이익을 받는 식으로 간다거나 또 그 상황에서 이준석 신당이나 이쪽이 좀 가시화됐다 이러면 우리도 뭐 이렇게 뭐 창당이나 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어쨌든 뭐 그런 뭐 룸이 좀 생기고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민주당에서도 뭐 신당이 만들어지는 시나리오도 예상은 해볼 수 있는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얘기하시니까 네. 좀 비슷한 그런 얘기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가결파 내지는 뭐 해당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계속 뜨겁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친명계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징계를 이제 꼭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절차대로 밟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 네. 문제가 있는 행위였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 중진 의원이랑 얘기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지렛대를 좀 주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통합 메시지를 어쨌든 또 낼 텐데 네. 친명계 최고위원들도 통합 메시지를 내는 상황이면은 별로 주목을 못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네, 네. 만약에 여기서 다 뭐 징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또 통합 메시지를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더 돋보일 수 있는 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현실적인 얘기는 아까 이제 이 탈당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네. 미리 징계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네. 미리 징계를 하면은 진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탈당할 수도 있고 네. 밖으로 나가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건 민주당에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안으로 데려와서 죽이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네. 이거 이제 뭐 친명계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 중진 의원이 그냥 정치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정치는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정치권 안으로 아니 그 당 안으로 데려와서 즉 공천의 절차를 밟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이 훨씬 더 그 주류에게는 유리한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굳이 사전에 막 징계하고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탈당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나 조건을 만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의원도 있었어요. 뭔가 양쪽 다 얘기니까 12월이 되게 이번 정치권이나 선거를 앞두고 되게 엄청난 좀 변곡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김한길 그 사회통합위원장 얘기가 좀 많이 언급이 됐어요. 뭐 비대위 체제되면은 비대위원장 할 것이다, 아니면 신당 창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그렇게 김한길 위원장을 신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국민통합위원장인데 네. 신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만나고 뭐 그런 얘기들은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특히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있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그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런 네, 것들은 네.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그 국민통합위원회 만찬하는 자리 자체가 네. 정부, 여당, 뭐 대통령실 할 것 없이 다 왔잖아요. 당의 지도부도 다 오고 네네. 정말 제일 큰 행사였다 이렇게 네. 표현할 정도로 다 왔고 그리고 지난 8월에 출범 1주년 그 성과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국민통합위원회 그게 8월이었는데 8월 29일에 그 자료가 나왔는데 네. 그때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제 이런 행사가 있으니 적극 참여해주고 반영도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을 했는데 거기 명의로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당시에도 당에서 이거 되게 특급 대우다. 굉장히 국민통합위원회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네, 뭐 이런 네. 표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좀 신뢰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쓸 거냐.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정해진 건 없는데 당초에는 비대위원장 얘기가 많았는데 뭐 현실적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는 지금은 뭐 유지가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2기 체제가 들어섰고 신임하는 모습도 있었고 바꾸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대위원장 카드는 좀 물 건너간 상태고 물론 이제 아예 배제하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을 보면은요.
그때 이제 보궐선거를 참패를 하고 네. 바로 물러나진 않았거든요. 그게 일종의 문제가 된 상태에서 디도스 공격이라는 그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건, 변수 하나가 더 생겨서 물러나게 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혹시 모르는 무슨 그런 사건이 있으면 물러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특별히 변수가 없다라면 지금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다시 김한길 위원장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럼 총리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총리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총리는 네. 이제 표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그런데 이 민주당계 인사라서 민주당에서도 오케이 이런 분위기가 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 좀 그 비토 분위기가 강하고 네네. 나쁘게 표현하면 뭐 배신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표결을 통과를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럼 총리를 못하고 그러면 이제 급으로 생각했을 때는 장관 하기는 좀 그렇다. 이게 일반적이고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뭐 공관위원장 아니면 뭐 혁신위원장도 조금 언급되고 있는데 그거는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위성정당 같은 거 들어서게 됐을 때 뭐 당의 대표를 하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서도 이제 공천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권에서 신뢰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계 개편이나 아니면 공천에서 역할을 하긴 할 거다. 네네. 그러나 자리가 좀 마땅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뚜렷하게 똑 떨어진 자리는 네네. 없는 뭐 그런 상태긴 해요. 좀 이 현상이 아이러니한 게 제가 예전에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을 출입할 때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 체제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에 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한길 그 위원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지금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김한길 신당 어떻게 보냐. 이제 그 역할 중에 그런 아까 말씀하신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그때 뭐 당대표를 한다거나 공천에 영향력을 가져갔을 때 그렇다고 하면 파급력이 어떨 것 같냐 좀 물어보니까 일단 그래도 경계는 하는데 왜냐하면은 워낙 그 창당 전문가라는 타이틀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일단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뭐 신당이나 뭐 그렇게 해서 좀 그 힘을 받으려면 예전에 그 열린우리당 때처럼 네. 다수가 훅 나가서 확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그만큼 동력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근데 또 뭐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국힘에서 공천이 좀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 친윤계들이 뭐 김한길 그 위원장이 만든 신당에서 뭐 공천을 받고 나중에 뭐 국민의힘이랑 당대당 통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말하는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뭐 보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 2명 나오면 이제 갈라질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그런 지역구나 공천이나 이런 게 조율이 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하는 회의론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 민주당에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긴 한데 그런 비명계 의원들 같은 네. 경우에 김한길 쪽으로 뭐 갈 수 있냐 이런 걸 또 얘기를 하면은 뭐 정말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한길 위원장은 당시에 민주당 그 친노가 아닌 완전 비노의 그런 수장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대립각을 세웠었고 네네. 이제 결국에 2016년에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나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친문이 비명계 비주류가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친문이 나가서 김한길 위원장이랑 손을 잡는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네네. 어떤 의원은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어도 그렇게 손을 잡는 거는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랑 안철수 의원이 화해하는 거랑 비슷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은 많아도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위성정당 시나리오가 여러 개 좀 언급이 되고 있네요. 네, 지금 아무래도 선거법 개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제3지대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고 오히려 이런 뭐 비례당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양당 체제가 강화되는데 그때 위성정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면은 이재명 대표 이제 23일에 당무 복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좀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까요?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합 얘기를 할 거란 관측이 제일 많죠. 이제 네. 리더십이 탄탄해진 상황에서 음. 지도부도 친명으로 좀 많이 정리가 되었고 네. 근데 굳이 이제 당내 반대파를 척결하고 뭐 약간 좀 소란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강경 노선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가결파 징계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당 윤리심판원에 넘긴다 안 넘긴다 이렇게 지도부가 판단하고 이번에는 안 넘긴다 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공천 앞두고 이 그 당의 메시지가 어떻게 모아질 것인가 그 긴장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 복귀까지 시간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쵸. 그 사이에 비명계 의원들이 다시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그 전에 확 위축됐다가 네. 다시 커진 분위기가 있는데 뭐 이제 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었던 뭐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이제 친낙계 후보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이제 후보로 도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하면서 네. 만약에 이 사람을 지명직으로 안 친다면 이게 당에 어떤 메시지가 되겠느냐 네네네. 이런 취지의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렇게 자꾸 잡음이 노출이 되다 보면 친명 지도부 쪽에서는 뭐 가결파 징계는 솔직히 좀 무리수가 있다. 왜냐면 그걸 다 책출하기도 어렵고 네네. 그 뭐 이게 양심의 자유도 있는 건데 대신에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당내 비판을 하고 뭐 당 지도부를 흔들기에 나서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공감대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얘기 나눴는데 강서 선거 이후 뭔가 정치권이 좀 급박하게 물밑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가 또 당무 복귀 어떤 목소리 낼지 또 이런 것들 다음 주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